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과 기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사이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휴대폰부터 확인하게 되고 연락이 와 있으면 안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소식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 든든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 한켠이 비어 있는 듯하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졌다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모순된 감정 속에 서게 됩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동시에 그 삶에 내가 얼마나 필요해지는지는 점점 불분명해집니다. 기대지 않으려 애쓰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도움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마저도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접으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공자도 부처도 노자도 말년의 삶에서 공통된 하나의 질문에 도달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평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식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서 마음의 중심을 옮겨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으라는 조용한 권유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하루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관계도 숨을 쉬고 마음도 덜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더 편안한 관계로 남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의 하루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말년의 철학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공자는 효를 말했지만 의존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유난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작은 기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오래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지고 도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정작 필요할 때 외면받는 것 같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괜히 말투를 곱씹어 보거나 짧은 통화 후에도 한참 동안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날들.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안심하면서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집니다. 공자는 바로 이 허전함의 뿌리를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붙잡는 줄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묶는 끈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말년을 떠올려 보면 그는 제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코 그들에게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주되 따르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존경을 받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언행을 돌아보고 하루의 균형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부담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공자가 말한 어른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사랑은 계산이 되고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공자는 관계에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진정한 편안함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더 말하지 않았고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알아주길 바라고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공자는 이 모순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라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왜 바라게 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 기대의 근원에는 외로움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쉬고 싶다는 솔직한 감정도 숨어 있습니다.
공자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자식에게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허전함을 채우는 역할까지 떠안게 될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은 관계의 틈이 됩니다. 공자는 노년의 지혜란 이 틈을 만들지 않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만남이 편해지고 만남이 편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자가 말년에 도달한 관계의 이상은 바로 이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늦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하루를 단단히 붙잡는 것. 공자는 이것이 말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고통은 상황에서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도 오지 않으며 오직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욕심처럼 큰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역시 그런 집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실제로 그 마음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라도 혼자 버거워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입니다. 부처는 바로 이 지점을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서운하게 한 말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의 끝에는 늘 같은 감정이 남습니다. 외로움과 허탈함. 부처는 이 감정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했던 내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는 순간 그 관계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처는 내려놓음을 말했지만 그것은 포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내려놓음은 단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잘 지내면 기쁘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관계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안부 한 통이 계산 없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비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비어 있음이 곧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기준과 달라도 그 인생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기대가 없으니 비교도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는 말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기대가 올라왔는지, 그 기대가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 관찰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않게 됩니다. 자식에게서 위로를 얻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라는 사랑에서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기대하는 사랑에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부처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이 빠진 자리에는 따뜻함이 남고 그 따뜻함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 삶에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언제나 억지를 경계했습니다. 애써 붙잡으려는 마음, 어떻게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거칠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노년에 들어선 우리에게 유난히 깊게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에도 사실은 이 억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언제부터인가 기대가 되고 기대가 요구가 되며 요구가 실망으로 돌아오는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노자는 이런 상태를 보고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물살이 빠른 강에서 애써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자식의 삶 역시 이미 자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려 애쓰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고. 이 말은 노년에 더욱 절실해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 위에 서려 할수록 관계는 팽팽해지고 한 발 물러나 흐름에 몸을 맡길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선택은 자식의 인생을 신뢰하겠다는 뜻과도 닿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도 괜찮다고, 나는 내 자리에서 잘 흐르겠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이 태도는 아주 작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결정 하나하나에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반응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바로 말을 얹지 않고 판단이 떠올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 침묵을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개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이것이 흐름에 몸을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노년은 더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역할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을 덜어내는 시간. 덜어낼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은 자식을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있는 그대로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삶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노자는 말년에 큰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스스로의 호흡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하루를 받아들이고 저녁이 오면 하루를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식의 연락이 오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흐름 위에 올라탄 삶은 작은 파도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년의 삶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노자는 이 상태를 가장 편안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지고 조급하지 않아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이 서로의 흐름을 존중할 때 노년은 비로소 무거움에서 벗어나 가벼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삶을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외부의 사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붙잡아 두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관점은 노년에 들어선 우리에게 유난히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의 삶은 분명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걱정이 앞서고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상태를 두고 내 손에 없는 것을 쥐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쥘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소진시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서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고. 자식의 선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오래갑니다. 일상에서 이 지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내 하루의 리듬을 내가 정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지. 이 선택을 자식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 삶. 에픽테토스는 이런 상태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자식의 삶에 마음을 쓰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여유가 들어온다는 것을. 내 몸을 돌보고 내 하루를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다시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구에게서도 빼앗길 수 없는 주도권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평온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쓰는 상태입니다. 내 말, 내 태도, 내 선택.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내 삶의 몫을 살아가는 것. 이 분리가 이루어질 때 관계는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건강한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랑마저도 이성 위에 올려두어야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다룰 수 있을 때 관계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단순한 가르침은 노년의 삶을 불필요한 불안에서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공자와 부처, 노자,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했음에도 말년의 지점에서 하나로 만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보살핌, 누군가의 반응에 기대어 마음을 세우는 대신 스스로의 하루와 태도 위에 삶을 올려두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은 이 네 철학자에게 공통으로 등장하는 말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도 조금은 선명해집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과해진 것입니다. 기대가 생기면 마음은 계산을 시작하고 계산이 시작되면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다시 단순해집니다. 자식이 해주면 고맙고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 안부 한 통이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네 철학자 모두 이 단순함을 말년의 지혜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연락을 재촉하지 않으니 연락이 자연스러워지고 조언을 줄이니 대화가 늘어납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태도가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것을 품격이라고 불렀고 부처는 집착이 사라진 자리라고 했으며 노자는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몸, 내 마음, 내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지. 이 선택들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내 철학자는 모두 이 지점을 말년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으로 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진짜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로움의 성질이 바뀝니다.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아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더 잘 돌보라는 신호로 바뀝니다. 그 신호를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내 삶 안에서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감정이 됩니다. 부처가 말한 고통의 전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말년의 철학은 관계를 끊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법. 공자와 부처, 노자,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두 이 법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선택은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며 우리는 조금 다른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리이고 포기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다는 감각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이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가 빠져나가며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자도, 부처도, 노자도,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까지 모두 말년에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얻으려 하지 않고, 더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더 붙잡으려 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맡기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들은 평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가져가기 위한 방식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의 안부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결정적으로 큽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는 누구의 반응에 맡기지 않고 살아내는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채워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챙겨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하루를 얼마나 단정하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공자가 말년에 보여준 어른의 모습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살아낸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중심이 있고 기대 없이도 따뜻하며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년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잘 해내야 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희미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저 기쁜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이 함께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안정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선택은 결국 내 삶의 무게를 다시 내가 짊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버거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계획하고
누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유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공자와 부처, 노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말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서 있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미안함도 줄어들고 부담도 사라집니다. 연락이 잦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지고 자주 보지 않아도 신뢰는 유지됩니다. 삶은 결국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감정을 내려놓을지, 자식에게 향하던 시선을 조금 거두어 나 자신에게 돌리는 선택은 노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내 몸의 리듬을 살피고 내 마음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만듭니다. 공자가 말년에 도달한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반응 대신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보는 것. 기대를 줄이고 판단을 늦추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불안이 사라졌다기보다 불안을 다루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것이 말년의 지혜이고 철학자들이 끝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태도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 기대 없이도 따뜻한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살아가게 됩니다.